자, 23년도 소방공채행정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나 이제 추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5문제로 이제 처음 시행되었는데 작년 20문제일 때와 비교해서 난이도는 이제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전체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일단 5문항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그 문제 수가 길어지고 그 머리에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이 많이 요구가 되니까 그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원래 행정법이 이제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정답으로 요구되는 것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 지문은 기존 행정법 체계는 잘 안 보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낯선 지문들이 꽤 많이 있어서 어려웠던 편이고, 그 세 번째는 그 지문 중에서 옛날처럼 키워드가 있고 끝에 결론만 외우게 되면 이제 맞춰질 수 있는 문제 수가 줄어들고 그 중간을 읽지 않으면은 그 풀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함정 지문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이제 높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합격자 평균점을 한번 예상해 본다 그러면은 한 4문제 뭐 그 정도로 이제 보는 이유가, 원래는 그거보다는 더 어려웠어요. 보통 한 6문제까지는 틀려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요번에 이제 소방 학개론 그 과목이 이제 난이도가 좀 평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학개론이나 이제 관계법규 쪽에서 이제 시간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보다는 좀 소거법으로 이제 정답이 골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서 예상보다는 이제 합격자 평균이 조금 이제 높게 잡았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시간에 쫓긴다. 학개론이나 법규에서 시간을 줄이지 못하고 한 문제당 1분에 풀어라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가 돼 있는 수험생하고 시간 분배가 안 돼 있는 수험생 간의 편차는 굉장히 이제 클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총평 세 번째 칸에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 그래서 출제 영역은 아주 골고루 이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행정상의 법률 관계,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 그쪽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고, 우리 8번 문제가 행정행위력 중에서 이제 선결 문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우리 손실보상 부분은 원래가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되면 헌법이라든가 행정법 강론의 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21번 문제가 사실상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리고 지문 자체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국어 읽기 연습 테스트 하는 것처럼 그 중간에 함정을 이제 논리 과정을 비틀어 놓은 지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부분이나 우리 행정행위의 취소 처리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한 주제이지만은 거기 이제 함정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년 최신 판례로 이제 포섭이 되는 우리 기존의 기출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도 한 문제가 정답으로 나왔고, 출제 영역을 보시면 출제 영역은 굉장히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에 관한 문제도 있고,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에 관한 문제, 그리고 나오게 되면 한 문제이지만 난이도가 원래 어려운 행정 입법 파트 있고, 행정행위는 이제 원래 많이 나오는 영역인데 25문제로 늘어났으니까 총 6문제가 이제 행정행위 하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편도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골고루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한 문제, 정보공개 한 문제 예상되는 부분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조사는 이제 출제가 안 된 특이점이 있어요.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도 전체 3문제 나왔고, 행정구제편에서 국가배상 한 문제, 그리고 손실보상 한 문제, 행정심판이 이제 사례형 문제 나왔는데 난이도는 이제 평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행정심판도 25문제를 대비하게 되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심판의 중요성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취소 소송이 이제 3문제 나왔고, 기타 행정소송이나 소송의 종합편은 안 나왔으니까 우리 소방행정법의 특징이 행정 소송 파트가 그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지문 자체가 뭐 아주 긴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꼼꼼히 읽지 않으면은 이제 답이 안 골라지는 그 속어법으로 이제 요구되는 문제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기본법 우리 단독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난이도 자체는 쉽다면 쉽고 이게 방심하게 되면은 1번 문제부터 또 함정이 있어요. 자, 행정에 대한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그 시작인 오프닝 조문을 이제 비틀어 가지고 1번이 정답인데, 자, 먼저 행정기본법의 기간 계산 특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해보고, 거기에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민법하고 행정기본법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이제 평이한 지문이에요. 자, 2번은 우리 신뢰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1번 행정절차법 24조가 처분의 방식, 처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한다. 문서주의를 표방한다라는 표현을 썼고, 여기는 맞는 내용인데, 자, 공적인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틀린 지문이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뭐 권력적인 행정이건 비권력적인 행정이건 전부 다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될 수 있어요. 자, 2번 같은 게 이제 내용 자체는 많이 보는 거지만 기존의 기출에서 쓰지 않던 표현이에요. 신뢰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때는 인정 안 되니까 부정돼야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3번은 우리 원래 있던 판례 원문입니다. 자, 실권의 법리는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이다. 그래서 옛날 판례 내용이고, 판례의 표현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신뢰의 원칙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맞는 말인데, 권력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가 틀린 부분이고, 공법상의 일반 원칙이니까 공법상 권력관계이건 공법상 비권력관계이건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의 원칙은 다 적용이 돼요. 자, 맞는 건 4번입니다. 포인트가 우리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군 면제 여부를 병무청에 물어보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물어보고 정식의 답변을 얻은 게 아니고,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해 줬다. 이런 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대상인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안 받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이 우리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해서 공사법의 구별. 영역 자체는 평이한 부분인데 그 판례 자체는 전부 다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자, 1번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 이게 사업상 계약이고 보통 공공계약으로 불리우는데 성질은 사업상 계약이에요.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니까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사법상 계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1번은 우리가 기출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2번, 3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표현들입니다. 자, 국가가 수익자기인 수요기관 그러면 뭔가 필요로 하는 기관 이런 뜻이에요. 국민을 계약 상대방으로 해서 체결하는 요청 조달 계약. 그 조달 계약이라고 하는 게 행정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계약. 이게 물품 구매 계약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 공공기관을 당사자라는 계약, 전부 다 이른바 공공계약으로 불리우면서 전부 다 사법상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3번에 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서 쓰이는 규정이에요. 따라서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사법관계는 이제 법률상 대등관계이고 고권적인 지위라는 게 요즘 표현으로 우월한 지위, 공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 거기가 이제 틀린 부분이고,
사법상 계약은 대등관계, 처분으로 대표되는 공법관계 중에서 권력관계, 양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니까 3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은 키워드가 그 일반 재산입니다. 우리 일반 재산 그러면 잡종 재산 그래서 사법관계로 보니까 네 번째 줄에 이런 것들은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는 보지 않는다예요. 정답은 3번. 3번 판례가 기존의 기출에는 없는 판례인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 곳에서 그 틀린 부분을 만든다라는 그 패턴에 입각한 출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사인의 군법행위에서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 정답은 2번이고 최근 기출에서 바로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행정절차법에 신고가 원래 규정이 있었는데 본래 의미의 오리지널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했고 최근에 등장한 행정기본법이 실무를 반영한다. 국민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법 규정을 만든다. 두 가지가 입법 목적이니까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구조의 문장이 이어지게 되면 앞뒤 바꿔치기 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기본법에서 수리를 요하는 변형적 의미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5번 문제는 평이한 문제인데 요거는 의외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의 논리를 발동하다가 자기 스텝이 꼬일 수 있는 함정 문제예요. 자,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 이게 친일 재산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면 법률에 의한 효과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이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이 X예요. 키워드는 사업자 등록증.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행정법 총론에서 중요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신뢰보의 원칙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에서 실사업자 명의로 정정하고 직권말소란 말이 나오는데 처분성 없는 건 이 사업자 등록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검열도 그냥 훑어보는 내용이지 이런 게 행정행위로서의 확인, 이런 처분성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법에선 전혀 무의미한 액션들. 자, 3번은 원래 유명한 내용입니다. 직업변경 신청 반려는 공증인데 거부가 처분성 있다. 유명한 내용이고 4번은 인감증명 그러면은 개인들의 법률 관계의 영수증에 불과한 내용이지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4번 같은 거 이제 답으로 속기가 쉬워요. 자, 6번 문제가 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출제자는 난이도를 평이하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읽지 않으면 이제 잘 답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재량행위는 뭐 행정법 총론 시험 문제 시작된 이래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부분이니까 이런 무난한 쟁점에서 이제 긴 지문에 그런 걸 갖다 씁니다. 행정청이 재량에 기여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해서 법원은 재량행위를 판단할 때는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은 뭐 정성적 평가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재량행위는 행정부의 고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내용이니까 세 번째 줄에 딱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어서 객관적으로 엉망이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법원이 당부를 심사하기에 공익에 맞는 걸 정당, 공익에 좀 떨어지는 걸 부당함. 정당 부당은 원래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행정청이 재량행위에 대한 전문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급적 존중하자.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청에게 처분의 요건과 효과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재량을 부여했다. 이게 재량행위로 법은 만들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분 때문에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 안 하고 처분을 했으면은 그것만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시켜야 되는 위협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5번째 줄에 전혀 비교 형량 하지 않은 채, 요게 사실 오인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럼 보호 가치가 없는 신뢰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한 유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협이에요. 4번도 이제 속기 쉬운 함정 지문이죠. 자, 못 보던 개별법을 주는데 총론에서는 개별법의 명칭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신청이 적극적 요건, 그러면 긍정적이면 적극, 부정적이면 소극, 적극 소극의 개념을 우리 행정법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 말이 허가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사행행위 규제법이니까 사행행위 허가가 이른바 예외적 허가 그래서 재량행위예요. 그런데 허가 제한 사유다라고 하는 거는 허가를 발급하면 안 되는 사유니까 허가 거부 사유 이런 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게 소극적 요건이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허가 거부 사유만을 이제 판단하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자, 이제 7번 문제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부분인데 의외로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예요. 이게 이제 판례 공부할 때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골라내겠다라는 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1번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이름처럼 인가가 아니고 설권적인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단순히 민간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건 아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은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단계가 사업 시행 계획을 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인가해 주면 완성이 돼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이 무효다. 이게 기본 행위 하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가 처분이 나갔다고 할지라도 기본 행위인 사업 시행 계획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인가에는 기본 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은 없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하고 조합을 안 만드는 방식의 재건축 과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두 개만 특허 처분이고 나머지 인가는 전부 다 보충 행위인 인가예요. 3번 보시면은 자,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 자, 밑줄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을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 의결한 다음에 여기에 인가 고시까지 나갔으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처분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소송에서는 항고 소송 중심주의니까 처분이 등장한 이상 처분을 쌓아야 되지 그 앞단계에 있던 총회 결의 관리 처분 계획 안을 다투는 건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이 안 된다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안으로 불리우는 총회 결의를 당사자 소송으로 싸우고 있다가도 인가가 이루어져서 처분이 등장하면 이제 항고성으로 싸워야 되고 앞단계를 싸울 만한 소송의 이익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사자 소송으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은 허용이 안 된다고 봐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으로 이제 답이 손이 가기 쉬운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워낙에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전 고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앞에 거를 쌓을 만한 소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 시행 계획에 무효의 하자가 있으면은 사업 시행 계획을 무효로 만들면 자기 조합원의 지위가 도로 복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싸워볼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원래 강론의 판례이고 우리 총론의 범위는 아닌데 이런 게 이제 어렵게 내는 출제예요. 자, 이제 8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4번이 정답인데 이 4번은 기존의 행정법 책에 없는 판례예요.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이고 이게
헌법재판할 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법조문을 사법부가 심사할 때는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체로 해서 구체적인 소송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법조문을 이제 심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이른바 구체적인 재판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규범을 심사할 수 있다.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헌법 판례를 갖다가 지금 정답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법 말고는 정상적인 수험생이면 이제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은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 이게 형식적 확정력인 불가정력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도 미치지 않는다. 이거는 무난한 지문이에요. 동그라미고요. 자, 2번은 판례 원문입니다. 공정력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처분이 아무리 위협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고 봐야 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등에 의해서 취소권자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판례 원문이고 아무도 뭐 누구나 이런 표현을 썼더라도 이거는 절대 취소 못한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취소권자 아닌 다음에는 함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공정력을 나타내는 판례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3번은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무효는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기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될 때는 민사법원에서도 무효를 판단해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자신들의 민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번은 맞고요. 소급법으로 제끼게 되면 이제 4번을 정답을 해야 되는데 2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선뜻 손이 이제 4번으로 가기가 힘든 문제예요. 자, 4번은 불가증력에 발생한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으면 후행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됐는데 요거는 그 헌법재판의 위헌법률 심판을 얘기하는 표현이어서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이 그보다 위에 있는 헌법 위반인지를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내용이에요. 근데 헌법재판소도 넓은 의미의 사법부인데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조문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도 법조문 자체가 바로 심사 대상은 될 수가 없고 구체적인 처분을 가지고 취소송하는 과정에서 처분의 전제였었던 법조문을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구체적 규범 통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이제 법규범이에요. 남는 건 구체적인 처분을 매개체로 해서 처분을 다루는 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근거였었던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법률 몇 조의 근거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국민에게 처분을 해요. 이 처분 가지고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분의 위협성을 주장하는 대법원의 소송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내 처분에 근거였었던 법조문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이제 처분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게 법률이 문제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이 처분의 위협성을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이제 신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처분을 다루는 취소 소송을
전제로 해서 위헌 여부를 해결하는 게 해당 재판의 전제가 돼야지만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준다. 이제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밝혀져야 이 소송이 해결될 수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다뤄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재판의 전제성. 그래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게 너희들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 비로소 헌법재판을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주겠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두 번째는 이제 4번 지문 보시면 자, 불가증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 그랬으니까 돈 내라는 처분인데 불가증력 생겼으니까 부담금 부과처분 가지고 취소 소송을 한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안 내고 있었으면은 강제징수인 압류까지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입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으니까 해당 처분 가지고서는 소송을 제기 안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돈 내라는 거를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내라 그랬는데 돈을 안 내고 있으면은 강제징수가 나올 거니까 이제 압류 처분이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요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 안 했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취소 소송을 제기 안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불가증력이 발생돼 있음. 그럼 나중에 위헌 결정 나오더라도 불가증력 생긴 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안 미친다. 그게 이제 그 1번 지문에 나와 있죠. 따라서 이제 위헌 여부가 판정이 나더라도 그거는 취소 사유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취소소송 제기를 못 하게 되니까 이 처분을 이제 없애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 처분 취소 소송 과정이에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압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 소송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은 개발 부담금 법일 거고 압류 처분의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이잖아요. 따라서 요거 지금 법원으로 와서 소송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거 법률의 위헌임을 밝혀줘도 여기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해보면 돼요. 이거에 만약에 위헌이라고 치면 요 처분은 무효예요. 취소 사유예요. 처분 당시에는 위헌 결정 안 나와 있었으니까 처분 당시에는 명백한 하자는 없었다. 그래서 요 처분은 이게 된다고 쳐도 취소 사유밖에 안 돼요. 남는 건 이제 압류처분 취소송에서 이게 만약에 위헌이라고 치면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 하자는 있어요. 불가증력 발생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여기에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자 쓴 게 되냐 그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돈 내라는 거고 이거는 주어진 돈 내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거니까 하자 쓴 게 안 돼. 따라서 이제 여기에 위헌 여부를 해봐야 여기에 영향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압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선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헌이라고 해줘봐야 이 소송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이건 사실상은 헌법 판례이지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는 우리 원래 공부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소거법 말고는 아마 8번 지문은 맞춰내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문제, 그 변별력 가리는 킬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번은 우리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서 원래 20문제일 때에도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틀린 거 찾기이고 정답은 평이에요. 4번.
부담의 전제가 되는 주된 처분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서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부담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송유관 매설허가 사건에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부담의 위협성은 부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나중에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법에 의하면은 부관을 못 붙인다고 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무조건 하자 있는 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10번 보시면은 우리 행정처분의 취소 철회 아주 무난한 주제인데 답은 이제 3번이고 함정지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호가치 없는 신뢰 그거를 물어보는 내용인데 수익적인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 철회 박탈당하게 되면 수익적 처분을 박탈당하는 국민에게는 사익의 침해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일 때는 그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 철회, 이익 형량의 제한이 사실상 없이 수익적 처분에 취소 철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보호가치 없는 신뢰를 의미하는 표현이 꼭 신청자가 허위로 속이는 것, 적극적인 부정에 국한되지 않고 잘못 발급되는 허가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있었던 경우도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로 본다.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어려운 지문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게 이제 많이 보는 표현이고 중대한 과실로 처분의 위협성을 알지 못한 경우도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니까 신뢰 이익을 고려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수익적 허가를 취소당함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허가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될 필요는 없다예요. 이게 보호가치 없는 신뢰는 고려하지 않아도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 철회를 할 수 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도 함정 지문이에요. 자, 11번도 우리 행정입법.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2번, 3번 가지고 이제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1번은 무난한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꼼꼼히 읽지 않으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우리 오답 지문이 기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혹되기 쉬워요.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불용으로 정할 것으로 위임을 했어요. 따라서 시행규칙 등 불용에서 이를 정했다. 그럼 불용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불용으로 정했으니까 위임의 방식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으니까 불용인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외적 구성력 있는 법규 명령이겠죠. 이번은 맞는 내용이고 뭐하고 섞기 쉬운가 하면은 법령에서 일부 사항을 불용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위임의 방식을 어긴 게 되니까 그때는 대외적 구성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위임의 방식을 지켰으니까 대외적 구성력이 당연히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기관에 대해서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 재량준칙 내지는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 법령 해석 규칙이에요.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 우회 원칙 위반이 없으니까 행정규칙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고 행정규칙은 원래 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제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효력을 가지죠. 대외적으로는 원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거기가 X예요. 만약에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행정규칙이 법률 우회 원칙 위반이면 원래 대외적 구성력 없고 법률 우회 원칙이 위반되는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상위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봤고 법의 구체적 위임은 행정규칙은 원래 위임 없어도 되고 원래 대외적 구성력은 없고 원래 내부적인 구성력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내부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부분이 X예요. 행정규칙은 통상 대내적인 구성력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요즘 시험이 이제 어려워지는 딱 대표적인 반증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추상적인 긴 지문을 줬는데 보통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이게 꼼꼼히 읽을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대충 이제 많이 보는 거다 그러면 끝에 뭐 확인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의 이제 약점을 이제
파고드는 어려운 지문이에요. 중간 바꾸기 그런 내용입니다. 자, 12번은 우리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이고 답은 바로 1번이에요. 우리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 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처분에 흡수가 되어서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불가분이라는 말 자체가 나눌 수 없다요. 그럼 이제는 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싸우면 되고 처분과 분리해서 별도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만한 실익은 없다요. 그래서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그 본체를 다투면 되지 굳이 따로 불가분인 것을 억지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우리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은 우리 도시계획에 공고공람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 사유 정도의 하자가 있다. 많이 보는 거고요. 자, 2번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에 불과하고 전혀 구속력 없고 처분성도 없어요. 3번에 재건축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은 두 번째 줄 끝에 인가고시를 통해서 확정되면 이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처분에 나간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면은 하자가 있겠지만 세 번째 줄에 검토를 거쳤으면은 절차를 지킨 거니까 내용이 엄청난 부실이 아니면은 행정계획 자체가 위협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라는 절차를 거친 경우이니까 절차에 하자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정답은 이제 4번. 자, 14번에서는 우리 행정상 계약이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한꺼번에 부르는 표현인데 정답은 이제 3번이고 이건 3개년 기출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냈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이건 사업상 계약이건 전부 다 계약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정도의 하자는 없고 전부 다 무효밖에 없어요. 자, 국가와 사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법에서 작성 계약서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는데 계약서로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하자이고 무효이다. 그게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효력이 없다야.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전부 다 처분성 있다라고 보는 게 요즘 판례고요. 자, 15번도 우리 평양 문제입니다. 고시,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면 침익적인 처분은 맞는데 이건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거니까 성질상 누구에게 알려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나. 그래서 이거는 의견 청취가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16번도 우리 정보 공개 내용인데 우리 기존의 기출 지문들 그대로 이제 나온 평양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돼 있다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공개가 되면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정도 돼야지 이제 비공개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에 재판에 관련된 일체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소송 기록으로 제출한 정보이건 뭐 소송 기록으로 제출 안 한 정보이건 상관없이 공개가 되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정도 돼야지 비공개 사유를 할 수 있고 반드시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그 재판 관련 정보가 재판의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될 내용일 필요는 없다예요. 4번이 X. 자, 17번은 우리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우리 행정 대집행인데 자, 철거 명령이나 개고 처분에 응하지 않자 2차로 개고. 개고는 여러 번 하기 마련이니까 최초의 개고만 처분성이 있고 반복되는 2, 3차 개고는 독자적인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18번은 우리 맞는 것 찾기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인 형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성질이나 목적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말은 똑같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X이고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형사처벌인 벌금 부과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과태료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될 문제는 없어요. 1번은 X. 자, 정답은 2번. 우리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 넓은 의미에선 행정상 제재죠. 행정상 제재는 꼭 현실적인 위반자가 아니더라도 법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 2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은 자신의 행동이 위협이 아니다라고 오인했으면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과태료 부과 안 합니다. 자, 4번은 질서 위반 행위 후에 법률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그자의 행위가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됐어요. 그럼 유리하게 바뀌었으니까 유리하게 바뀐 걸 적용해서 변경되기 전의 법률이 아니고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라. 이게 질서위반의 규제법, 행정기본법 전부 같은 태도입니다. 자, 19번에서는 우리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우리 챔피언격인 대집행 한 문제 나왔고, 질서벌 한 문제 나왔고, 19번에서의 종합 문제예요. 그래서 소방행정이 이제 즉시강제가 많은 그런 특징이 있죠. 1번처럼. 자, 소방기본법에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내용이에요. 자, 본부장, 서장, 대장이 소방 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 자동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들을 치워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훈련 과정이 아니고 소방 대장님 나오시면은 뭐 현장으로 출동하는 내용이니까 긴급성이 당연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즉시 강제예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2번은 자, 이행강제금인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그러면 그 돈은 무조건 징수에 들어갑니다.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안 할 거예요. 자, 3번은 통고 처분이 범칙금 명령이죠. 이의가 있으면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지날 때까지 돈 안 내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고발 조치 이루어지고 정식의 형사재판에서 싸우면 돼요. 결론은 통고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은 없다. 정답은 4번이에요. 세금 부과에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결정됐다고 칠지라도 그에 기초했던 과세 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 처분 당시에는 위헌결정 없었으니까 그 처분은 취소사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뒤에 위헌결정 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할 수도 없고 하고 있던 압류를 계속 진행해서도 안 되고 하고 있던 압류를 풀어줘야 됩니다. 4번이 X. 위헌결정 후에 뭔가 하는 액션들은 전부 다 무효다. 위헌결정 기속력에 어긋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정보공개 청구하기 전에는 알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소방 공무원 시험의 소방행정법인데 이게 소방행정학과 교수님한테 출제 의뢰가 된 게 아니고 법대 교수님이신데 좀 옛날 분한테 출제가 의뢰된 것 같아요. 그 옛날 분들일수록 그 행정법이 원래 헌법하고 같이 공법으로 하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헌법에 있는 지문들이 계속 지금 비슷한 주제가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20번 우리 이제 국가배상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이것도 이제 함정처럼 약간 틀어놨어요. 항고 소송에서 위협인 것으로 취소된 행정처분, 이게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위협이다라고 취소 판결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그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불법 행위를 바로 구성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취소 판결 나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국가배상에서 다 인용되는 건 아니고 처분 담당했던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취소 판결만으로 곧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요. 중간에 있는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 이거는 그냥 페이크예요. 자, 21번이 아마 25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손실보상 내용이고 전부 다 우리 기존의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다뤘던 지문들이 지금 막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이 1번이에요.
소하천 그래가지고 하천 중에서 쬐깐한 거를 이제 소하천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하천구역 편입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 하천의 제방이라고 하는 공물을 이용하기 위한 부지로 강 주변에 있는 땅을 편입, 강제로 가져간 거니까 이게 수용이에요. 그럼 땅 주인이 제방 부지로 이제 자기 땅이 이제 편입돼 버렸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의 사용 수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편입, 수용된 거니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그 하천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한 없는 점유와 똑같이 보고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손실보상으로 지금 하천구역 편입을 다툴 수 있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이게 앞뒤 모순이 되는 게 하천구역 편입으로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 땅을 하천 제방부지로 강제 수용한 거, 그게 적법한 공행적이니까 빨리 돈이라도 내놔 라고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거 당사자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된다 이래버리게 되면 손해배상은 그 전제가 위협이어야 되니까 네 수용이 적법이 아니고 위협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손실보상 주장하는 거하고 이제 모순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니까 오히려 하천구역 편입이라고 하는 수용 자체를 지금 무효다라는 내용이니까 이게 손실보상 청구하고는 전부 배치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모순되는 주장이니까 안 된다라고 본 그런 사건입니다. 자, 2번은 우리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몸에 이상이 왔다 그러면 이제 피해보상 주장할 수 있는데, 자, 돈 주는 거니까 수익적 처벌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전염병 예방법의 취지와 이런 경위를 고려하게 되면 실체는 누구나 다 맞는 백신인데 자기만 몸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신체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깝다. 결론은 보상해 주는 거 전부 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3번은 뭐 제방 부지, 제외지라고 하는 게 제방으로 보호되는 밖의 범위의 땅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천구역으로 되어서 이제 국유가 되고 있으니까 자기 개인 소유 땅이 이제 국유로 바뀌고 공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제방이라고 하는 공공용도를 위해서 자기 땅을 지금 수용당한 꼴이니까 특별한 희생이고, 보상 방법을 따르게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전부 다 특별한 희생이다 그러면 손실보상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옛날 판례예요. 4번도 우리 행정법 강론의 내용이고 우리 총론의 범위는 아닙니다. 그 21번 같은 게 이제 아까 8번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그 만점 방지용 문제 있죠.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런 이제 두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토계획 이용행하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전부 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등등 사회 기반 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그 자체가 공공 필요성이 입증되는 공익사업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린 건 정답 1번이었고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5문제로 늘어난 이상 이제 사례형 문제 한두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사례형 문제일 때 난이도 자체는 이제 평이했습니다. 자,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투숙시켜서 이성 혼숙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게 위반 행위죠. 그래서 A도 관할 B군의 군수 을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받은 가업주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옳지 않은가? 자, 그럼 영업정지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수로 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심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2번. 경상북도 청도군. 그럼 군수, 주소 두 번째 칸에 있는 사람의 처분이니까 행정심판은 높은 데서 해야 되니까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재결한다. 맞고요. 자,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경과했다. 부적법한 심판 청구 아닌 이상은 심판해봤으면 항상 소송의 제기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하면 돼요. 정답은 4번. 자, 심판위원회가
청구인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했으면 인용 재결은 기속력이 있죠. 따라서 피청구인 처분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니까 자, 정 누구냐 그러고 봤더니 정이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피청구인은 전부 다 기속력에 의해서 인용 재결에 불복을 못해요. 청구인도 인용 재결 받았으면 원하는 대로 처분을 없애서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취소 소송으로 다툴 만한 소이익이 없어서 이제 심판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구조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3번. 자, 23번은 이제 지문이 길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많이 다루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이제 3번. 우리 지방의원 제명 사건 나오게 되면 임기 만료일 지났더라도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판결로 없애면 임기 만료일까지는 임용직으로서 당연히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정수당 등의 돈이 있었으니까 소이익이 있다라는 유명한 판례예요. 자, 24번도 우리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3개년 최신 판례를 다른 분들이면 이제 평이하게 풀 수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못 보던 게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1번은 자, 과태료 부과는 전부 다 정식의 과태료 재판이라는 불복 절차가 예정돼 있으니까 항고성의 보충성 원리상 처분성은 없다. 맞고요. 자, 이번에 그냥 이론적인 지문이에요. 행정청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여러 가지 인식 가능성과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처분의 법률 효과가 행정규칙의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규칙대로 처분 때리기 마련이니까 처분 자체의 성질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면 그 자체는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내용이 이제 우리 총포화약 위험물적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 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 의무자에 대해서 회비납부 통지하게 되면 돈 내라는 처분이고 처분성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정답은 4번이 X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더 유명한 쟁점은 아직 회비납부 통지가 안 나왔는데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회비납부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 주세요. 그런 건 이제 소익이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회원들에게 돈 내라는 거니까 처분성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25번은 우리 항고소송의 이제 피고적격.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법이 취소소송에 관해서 자세히는 안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 피고 정도는 소송의 당사자니까 이 근거 법률은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1번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 대외적으로 국민 눈앞에 자기 명의로 처분 때린 처분 명의자가 피고다. 맞고요. 자, 두 번째 피고 경정이라고 하는 건 소송 중간에 피고를 바꾸려는 내용인데 소송 중간에 뭔가 바꾸는 건 기본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가 원칙이에요. 자, 정답은 3번. 처분이 있은 뒤에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었으면 승계, 뒤집어 보면 계승이죠. 그래서 계승한 행정청, 처분권을 넘겨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돼요. 국가나 공공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경우예요. 둘 다 있는 조문이지만 양자를 섞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 원문을 공부할 거면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른 행정청으로 처분 권한이 넘어갔으면 넘겨받은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만약에 행정청이 없어졌으면은 이제 폐지시킨 거니까 그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이제 피고가 될 수 있어요. 틀린 건 3번이고요. 그 4번으로 이제 손이 가기 쉬운데 우리 대리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의 대리인 누구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4번의 포인트는 대리관계를 표시. 이 말은 나는 누구의 대리인 누구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럼 피대리 행정청이 대리를 시켰던 본청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나는 피대리 행정청인 본청의 대리인 누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처분의 법적 효과를 가져가는 피대리 행정청, 본청이 이제 처분 명의자로서 피고가 되면 됩니다.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년도 소방공직자법 총론의 해설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문제로 이제 처음 시행되었었는데, 일단 이번 출제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출제 영역 자체는 무난했어요. 그 행정법 총론이 이제 법과목은 전부 양이 많기 마련인데 희한한 쟁점에서 그 출제 범위를 잡은 적은 없어요. 누구나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냈는데 그 지문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사뭇 어려운 함정 지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은 무난했는데 특히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이제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문을 읽을 만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거는 눈으로 보고 다른 그림 체크하듯이 빨리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시험은 전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읽을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이제 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어려운 지문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중간이라는 게 뭐냐면 A가 B이기 때문에 C다.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법이 원래 3단 논법이기 때문에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가요. A는 뭐이기 때문에 뭐다. 근데 시간에 쫓기게 되면은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런 다음에 끝에 결과를 확인해 가지고 답 고르는 게 원래 일반적인 패턴은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건드리는 바꿔치기 하는 지문들이 함정으로 숨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대비하시는 훈련이 평소에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한 기존의 기출에서 커버가 안 되는 지문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판례가 수백만 개가 있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작심하고 기출에서 안 다뤘던 판례를 선택 지문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수험생은 없어요. 여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기출문제 훈련을 지문별로 쭉 하셔가지고 이제 소거법으로 이제 확실한 거를 하나 두 개를 이제 벗겨내면은 이제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아지게 되니까 소거법을 대비해서 항상 기출 지문별로 정확하게 이제 습득하는 훈련 해두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생뚱맞은 희한한 단원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으니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우리 한꺼번에 보는 세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들이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뭐 어떤 수험생이건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소방관계법규, 거기는 가장 정직한 과목이니까 알면은 빨리 풀 수 있고 모르는 건 영원히 모를 테니까 거기서 시간을 줄여가지고 조금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건 이제 기본기를 닦으신 다음에 기출문제 훈련할 때 중간 바꾸기가 되는 어려운 지문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판례 쭉 보다 보면은 뭐뭐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좀 반복 훈련해 두시면은 이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추선은 이러했고 수험생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똑같아요. 항상 이제 기출문제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는데 대신에 무조건 사진 찍듯이만 보는 걸로는 좀 한계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에 중요하다고 다루는 주제는 좀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출제원의 의도가 이제 두 문제, 세 문제까지는 두 문제는 무조건 이제 킬러 문제로 된 거예요. 21번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수준이 변호사 시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행정법에서 가장 최신 판례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행정계획과 관련된 돈 문제 논하는 손실보상에서 끝없이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든 판례를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21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식의 함정을 갖다가 문제에다가 골고루 이제 배포를 해놨기 때문에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남은 거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소개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